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 이 여행에서 돌아오자 도시는 이상하고 새로운 놀라움을 레흐류도프에게 주었다. 그는 저녁 무렵 불이 켜질 때에야 역에 도착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직도 방마다 나프탈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와 코르네이는 내 널거나 말려서 챙겨두는 것밖에 쓸 일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정리하느라고 녹초가 되어 있었으며 속이 상해서 말다툼까지 하였다. 레흐류도프의 방은 비어 있었으나 아직 정돈이 다 되어 있지 않았고 복도의 트렁크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돌아다니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레흐류도프가 지금 돌아온 것이 어떤 야릇한 타성에 젖어버린 탓에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레흐류도프는 전에는 이런 일을 거들었으나 시골의 빈곤함을 보고 온 그로서는 모두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지고 불쾌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내일 호텔로 옮길 작정을 하고 누이가 와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게 될 테니 그때까지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아침부터 집을 나온 레흐류도프는 제대로 돌아다녀 보지도 않고 감옥 옆에 몹시 초라하고 가구도 낡은 2칸짜리 방을 얻어놓고는 자기가 고른 얼마 안 되는 짐을 옮겨놓으라고 이른 다음 변호사의 집으로 향했다. 밖은 몹시 싸늘했다. 봄비가 온 뒤면 을에 찾아드는 추위가 닥쳐온 것이다. 심한 추위에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얇은 외투 차림의 레흐류도프는 몸이 꽁꽁 얼어 조금이라도 추위를 없애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시골의 농부들, 아낙네들, 어린이, 늙은이, 그리고 그가 이번에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가난과 고통, 특히 방긋방긋 웃으면서 비쩍 마른 다리를 흔들어대던 늙은이 같은 갓난아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무의식 중에 그는 그들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견주어 보았다. 그는 푸죽간, 기성복, 생선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깨끗한 옷차림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살찐 상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골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곳의 상인들은 상품의 내용을 잘 모르는 손님들을 속여 먹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다. 금태 두른 모자를 쓴 수이들도 살이 쪘으며 머리를 지지고 앞치마를 두른 하녀들도 토실토실 살이 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름마차에 거만하게 올라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음탕한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는 마부들로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 했으며 등에 단추가 달린 외투를 입고 큼직한 엉덩이를 뻐기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는 시골 마을의 농부들, 곧 땅을 빼앗기고 도시로 흘러들어온 시골 사람들을 보았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시의 조건을 잘 이용해서 나리들과 같은 위치가 되어 그 위치를 기뻐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생활에 빠져 있었다. 레흐류도프는 어느 지하실 구두공장 창문으로 일하는 광경을 본 구두 직공들이 그런 비참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비누 냄새가 풍겨나오는 세탁소에 김이 가득 찬 창문 앞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림질을 하고 있는 창백하게 여인 모습에 머리가 흐트러진 세탁부들 역시 비참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레흐류도프가 지나가면서 본 앞치마를 두르고 맨발에 구두를 신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페인트가 묻은 두 사람의 페인트공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올리고 햇볕에 그을고 혈색이 안 좋은 앙상한 손에 소를 쥐고 서서 서로 줄곧 욕지거리를 해대고 있었다. 얼굴은 지치다 못해 화가 난 표정들이었다. 건들건들하며 집마차를 끌고 가는 새까만 얼굴을 한 먼지투성이의 마차꾼도 같은 표정들이었다. 다 떨어진 옷을 들고 어린 것들과 함께 길 모퉁이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는 얼굴이 푸석푸석한 남녀 거지들도 똑같은 표정이었다. 이러한 얼굴들은 네흘리도프가 지나가던 술집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술집 안에는 술병과 찻잔이 널려있는 지저분하고 조그만 식탁 사이를 흰옷을 입은 종업원들이 몸을 비틀어대며 누비고 다니고, 손님들은 술 기운과 땀으로 빨개진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삐죽이 내민 채 멍청하게 앞을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모두들 이런 곳에 모여 있을까? 레흘리도프는 찬바람에 날려온 먼지와 함께 사방에 가득 찬 덜 마른 페인트의 썩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다. 어느 거리인가를 지날 무렵 쇠붙이를 운반하는 집마차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쇠붙이가 부딪혀대는 쩔렁대는 소리가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더욱 요란스럽게 울렸다. 레흘리도프는 그 소리에 귀가 멍하고 머리가 욱신거리고 아파서 그는 집마차의 행렬을 앞질러 가려고 걸음을 서둘렀다. 그때 철컥거리는 쇠소리 속에서 뜻밖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춤과 동시에 저 앞쪽에 서 있는 경쾌한 마차 위에 콧수염을 뾰족하게 꼰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손을 흔들면서 유난히 흰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흘리도프 아닌가? 아, 셈보크. 네흘리도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느낀 것은 기쁨의 감정이었으나 다음 순간 기뻐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언젠가 고몬의 영지에 찾아왔던 그 셈보크였다. 네흘리도프는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었다. 그는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연대에서 제대한 뒤에도 줄곧 기병 장교 행세를 하며 용케 돈푼이나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쾌활하고 잠옷 만족스러운 듯한 태도가 그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여기서 자네를 만나다니 마침 잘 됐군. 여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하고 그는 마차에서 내려 어깨 언저리를 바로 펴면서 말했다. 걷는 모습을 보고 바로 자네라는 것을 알았지. 식사나 같이 할까? 이 주변에 어디 먹을 만한 식당이라도 있나? 글쎄, 식사할 시간이 있을지. 레흘리도프는 어떻게 하면 친구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이곳에 뭐하러 왔나? 볼 일이 생겨서. 후견인 일이지. 난 요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어. 그 외에 사마노프 있잖나. 자네도 아마 잘 알걸? 난 지금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그자는 멍청하지만 5만 4천 헥타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마치 자기가 그 거대한 땅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으스대며 말했다. 그 재산 관리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땅을 모두 농민들에게 빌려주었는데 농민들이 땅값을 지불하지 않아 밀린 돈이 자그마치 8만 루블이야. 그 관리를 내가 맡아서 1년 안에 7알이나 수입을 늘려주었지. 어때? 하고 그는 의기양양한 듯 코를 실룩거리며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자 레흘리도프는 언젠가 얼핏 들은 소문이 떠올랐다. 셈보크는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할 상태에 처했는데 그때 우연히도 어떤 연고로 쓰러져 가고 있는 어느 늙은 부자의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레흘리도프는 수염에 기름을 바르고 혈색이 좋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궁리했다. 어디 먹을 만한 식당이 없느냐는 말투에 참으로 친구다운 사람 좋은 그의 수다와 후견인 노릇을 하며 발휘한 뛰어난 솜씨 자랑 같은 말은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그건 그렇고 식사는 어디서 할까? 글쎄, 지금은 시간이 없어 곤란한데. 레흘리도프는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그러면 이따가 경마장으로 나오지 않겠나? 거기도 못 갈 것 같은데. 꼭 오라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슌의 말을 내가 맡고 있잖아. 자네도 알지? 그 사람의 훌륭한 말을. 꼭 나와.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게. 미안하지만 저녁 식사도 힘들겠어. 레흘리도프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 왜 그러나 자네?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 내가 태워다 줄까? 변호사한테 가는 길이야. 바로 저 모퉁이에 살고 있지.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아 참, 자네는 요즘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며? 그 감옥의 후원자라도 됐나? 코르차킨 댁 사람들한테서 얘기는 들었지. 셈보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댁 사람들은 이미 여기 없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설명이나 좀 해봐. 그래, 그 얘기는 전부 사실이야. 하고 레흘리도프는 대답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하긴 그렇지. 그렇지만 자네는 옛날부터 좀 괴짜였으니까 그러면 경마장엔 오는 거지? 아니, 못 갈 것 같아. 시간도 없고 갈 기분도 안 나. 그렇다고 화내면 안 돼, 자네. 왜 내가 화를 내나? 그런데 자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디더라? 그는 묻고 나서 갑자기 얼굴빛을 바로하고 눈을 고정시키며 눈썹을 모았다. 기억을 더듬는 눈치였다. 레흘리도프는 그의 표정에서 조금 전 술집 창가에 앉은 남자가 그를 움찔 놀라게 한 표정,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을 삐죽이 내민 그 남자의 얼굴에 나타나 있던 것과 똑같은 바보 같은 표정을 보았다. 몹시 추운 날씨구나. 정말이야. 산 물건은 잘 가지고 있지? 하고 셈보크는 마블을 돌아보고 외쳤다. 자, 그럼 잘 가. 자네를 만나서 무척 반가웠네. 셈보크는 이렇게 말하며 레흘리도프의 손을 꼭 잡고는 마차에 뛰어올랐다. 그는 새로 산 흰 양피 장갑을 낀 큼직한 손을 번들거리는 얼굴 앞에 내저으며 유난히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었다. 나도 저랬을까? 변호사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레흘리도프는 생각했다. 그래, 꼭 저렇지는 않았겠지만 저렇게 되려고 했었고 저런 식으로 일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1. 변호사는 기다리던 순서를 무시하고 곧 레흘리도프와 만나 매니소프 모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의 기록을 낱낱이 들춰보고 기소 이유가 확연하지 못한데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집주인 자신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더구나 매니소프의 범행은 전혀 증명되어 있지 않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심 판사가 특별히 열을 올렸고 검사보가 멍청하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을 지방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열면 좋겠는데 그러면 꼭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보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인데 페도샤 비루코바가 황제에게 내는 단원서는 써놓았습니다. 만약 페테르부르크에 가시게 되거든 직접 가지고 가셔서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무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법무성에서는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틀림없이 제멋대로 해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각되어서 헛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분을 만나서 청원해야 합니다. 황제 말입니까? 하고 레흘리도프가 물었다. 변호사는 크게 웃었다. 그건 너무 높습니다. 제정심이거든요. 높은 분이라는 것은 청원위원회의 석이나 의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 된 건가요? 아니, 실은 분리파 신도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들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공장님은 아무래도 감옥의 모든 불평이 흘러나오는 깔때기나 병 주둥이라도 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치게 안간힘 쓰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하고 짤막하게 사건의 처음과 끝을 설명했다. 어떤 마을에서 복음서를 읽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찰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다음 일요일에 또 모이자 이번에는 마을 헌병이 부르더니 조서가 꾸며지고 사람들은 기소되었다. 예심 판사가 신문을 하고 검사보가 기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소가 기소를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사보는 유죄를 주장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유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고 레흘리도프가 말했다. 대체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래, 이 사건의 어떤 점에 놀라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것이죠. 글쎄, 헌병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명령이니까요. 하지만 기소장을 만든 검사보, 그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검사라든가 재판관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그들은 20일의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는 관리이죠. 조금이라도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생활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누구든지 기소하고 재판하고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서를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유형에 처해도 좋다는 법이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줄 때 정해진 것 외에 해석을 해줌으로써 교회의 해석을 비판한 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유형뿐 아니라 시베리아 징역도 보낼 수 있죠. 공공연히 정교를 비판하면 제196조에 의해 유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며 변호사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무한히 감사하고 있소.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자비심 때문이니까요. 사실 우리네 시민권을 빼앗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유형시키는 것쯤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 모든 것이 검사나 법률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하나에 달려있다면 되간절 무엇 때문에 재판을 여는 겁니까? 변호사는 유쾌한 듯이 껄껄대고 웃었다. 하하하, 거참 대단히 좋은 질문이시군요. 그건 철학에 관한 명제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논제거리가 되겠군요. 토요일에 방문해 주십시오. 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이 모입니다. 그때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 실컷 한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하고 변호사는 일반적 문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비꼬는 투로 발음하면서 감격스럽게 말했다. 제 처도 아시는 사이니 꼭 나와 주십시오. 네, 가능하면. 하고 레흘르도프는 대답했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되도록 애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그날 밤 그를 찾아가 학자나 문학가나 예술가들의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만약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재판은 의미 없는 게 아니냐는 레흘리도프의 의견에 변호사가 대답한 그 웃음과 철학이니 일반적 문제니 하는 말에 담긴 그 비꼬는 투가 레흘리도프에게 변호사와 어쩌면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까지도 그와 전혀 다른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옛 친구들과 이제 완전히 멀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변호사와 그 모임의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먼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다. 12. 감옥까지는 상당히 멀기도 했고 또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레흘리도프는 마차를 타고 감옥으로 갔다. 가는 길에 똑똑하고 선량해 보이는 마부가 레흘리도프를 돌아다보며 지금 공사 중인 굉장한 건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것 좀 보세요. 굉장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요? 마부는 자기가 마치 그 건축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맡고 있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정말 그 건축물은 규모에 있어서나 그 독특한 건축 양식에 있어서나 엄청났다.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건물을 버팀새로 엮은 장나무 비계가 둘러싸고 있었고 얇은 판자로 공사장과 길 사이를 막아놓았다. 비계 위에서 횟가루를 뒤집어 쓴 인부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돌을 쌓고 있는 사람, 돌을 자르는 사람, 무거운 삼태기를 메고 올라가는 사람, 빈 삼태기를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뚱뚱하게 살이 찌고 신사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건축 기사인 듯한 신사 하나가 비계 옆에 서서 블라드미르 출신으로 보이는 현장 감독에게 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현장 감독은 정중한 태도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건축기사와 현장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옆을 빈 마차와 건축자재를 실은 마차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지시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의 집에서는 애를 뺀 마누라가 누더기 2건을 쓰고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굶주림에 지친 어린아이들이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를 흔들며 늙은이 같은 얼굴로 희죽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일꾼들은 자기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는 어느 어리석고 무익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궁전 같은 집을 지어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레흘리도프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어이없는 건물이군. 하고 그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던 것을 소리내어 말했다. 왜 어이없는 건물이라고 하십니까요? 마부가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고마운 일 아닙니까요? 덕분에 모두들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다요. 내 말은 그처럼 큰 집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요. 하지만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짓지 않겠어요? 하고 마부는 반박했다. 그 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걸요? 레흘리도프는 입을 다물었다. 마차 바퀴가 시끄러워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감옥 가까이 다다르자 길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결 말하기가 편해졌다. 마부는 다시 레흘리도프를 돌아보며 말을 건넸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두 도시로만 몰려들고 있습니까요? 정말 겁이 날 정도죠. 마부는 마부석에서 몸을 비틀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어깨에 자루를 짊어지고 독과 도끼를 든 방코트를 입은 농민을 가리켰다. 예전보다 많소? 하고 레흘리도프는 물었다. 많고 말고요.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저런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죠. 사람이 흔하니까 고용주들도 제멋대로 사람들을 무슨 나무 토막처럼 내팽개치듯 다룬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글거리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죠?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렇겠죠 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말입니다요. 인구가 느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왜 그냥 시골에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땅이 있어야 하죠. 레흘리도프는 자기의 아픈 곳을 찔린 듯해 마음이 뜨끔했다. 아픈 곳이란 어떤 경우에나 왠지 일부러 그곳을 건드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법인데 그것은 정말로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쑤실 때와 똑같은 아픔이었다. 어느 시골이나 정말 똑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마부에게 고향은 어디이며 마부의 집은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왜 시골을 떠나 도해지에 나와 사느냐고 물었다. 우리 마을은 말씀입죠. 날이 한 사람 앞에 토지가 1헥타르씩 돌아가죠. 저희 집은 3헥타르를 갖고 있습죠. 마부는 흥이 난 듯 싹싹하게 대답했다. 저희 집엔 아버지와 형님이 계십니다. 동생 하나는 지금 군대에 가 있습죠. 그래서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농사래야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형님도 모스크바로 나와 볼까 하고 궁리 중이랍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면 되지 않소? 요즘 누가 땅을 빌려줍니까? 예전에 지주들은 토지를 모두 없애버리고 지금은 상인들의 손에 죄다 넘어갔는데 상인들은 땅을 안 빌려주고 자기들이 직접 지어 먹거든요. 우리 마을의 토지는 대부분 어떤 프랑스 사람 소유입죠. 예전 지주한테서 사들인 건데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한다니까요. 그 프랑스 사람은 대체 누구죠? 하고 레흘리도프가 물었다. 디파를 아는 사람인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요. 왜 그 극장 배우들이 쓰는 가발 만들어 팔아서 한몫 톡톡히 챙겼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우리 마을 여지주의 땅을 몽땅 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프랑스 사람이 우리 마을 지주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제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는 형편입죠.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은 인간성이 괜찮은 편이지만 여편네가 러시아 여자인데 성미가 꽤 못됐거든요. 농부들을 어찌나 못살게 괴롭히는지
모두 불만이 태산 같습니다요. 감옥에 다 왔습니다. 마차를 어디에 세울까요? 현관요? 아마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만. 13. 감옥에 도착하자 오늘은 어떤 상태의 마슬로바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녀에게도 있고 감옥 안 죄수들과의 연결 속에도 있는 그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생각하고는 가슴에 차디찬 두려움을 느끼며 레흘리도프는 정문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나온 간수에게 마슬로바에 대한 것을 물었다. 간수는 명부를 뒤져 확인해 보더니 그 여자는 병원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레흘리도프는 병원으로 갔다. 병원 문을 지키고 있던 마음씨 좋은 노인이 곧 레흘리도프를 들여보내면서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묻더니 수학과 병동 쪽으로 안내했다. 온몸에 소독약 냄새가 밴 젊은 의사가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레흘리도프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이 의사는 죄수들에 대해 별스럽지 않은 것은 너그럽게 보아주기 때문에 감옥의 윗사람이나 심지어 주임 의사와도 항상 불쾌한 신경전을 일으키고 있었다. 레흘리도프에게서 무슨 어려운 부탁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적인 일은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는 일부러 딱딱한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여자는 이곳에 없습니다. 수학과 병동이니까요. 하고 그 의사는 말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감옥에서 이리로 온 자벽부가 있을 텐데요. 네, 2사람 있습니다. 그래, 용건은?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인 마슬로바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고 레흘리도프가 말했다. 그 여자를 만날까 해서 그럽니다. 그 여자의 사건 상소 때문에 페테르부르크에 가는 길인데 이것을 전할까 하고요. 이 사진입니다. 레흘리도프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의사는 태도를 부드럽게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흰 앞치마를 두른 늙은 여자를 보고 자벽부인 여제수 마슬로바를 불러오라고 했다. 여기 좀 앉으십시오. 아니면 응접실로 가실까요? 고맙습니다. 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사의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병원에서 일하는 마슬로바의 태도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자기 입장을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사는 말했다. 아, 옷 모양이군요. 한쪽 문으로 늙은 간호원을 따라 마슬로바가 나왔다. 그녀는 줄무늬 옷에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삼각천으로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레흘리도프를 보자 발글에 볼을 붉히며 주춤거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곧 눈살을 모으고 눈을 내리깔더니 복도의 깔개 위를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레흘리도프의 곁에 와서는 그의 손에 손을 맡기고 한층 더 얼굴을 붉혔다. 레흘리도프는 그녀가 감정을 폭발했던 것을 사가한 그 면회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같은 그녀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표정에는 그때와는 아주 딴 사람 같아 보이는 무엇인지 새로운 것이 깃들여 있었다. 조심스러운 듯한 수줍음과 같은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어떤 적개심 같은 것을 레흘리도프는 느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듯이 페테르부르크에 간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리고 파노보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파노보에서 찾아낸 건데 오래된 사진이요. 당신한테는 반가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자,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까만 눈을 약간 치켜뜨고 왜 이런 것을 하고 묻는 표정으로 그 사팔기의 눈으로 놀란 듯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는
잠자코 봉투를 받아 앞치마 속에 넣었다. 그곳에서 당신 이모를 만났지.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만나셨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 생활은 어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는 않소? 아니에요, 별로. 아직 숙달이 안 돼서. 당신을 위해서 정말 잘 되었소. 거기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요. 거기가 어디죠? 그녀의 얼굴에 붉은 핏기가 올랐다. 거기지 뭐, 감옥 말이오. 레흘리도프는 빠르게 덧붙였다. 무엇이 나은데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여기 사람들이 더 낫잖소. 거기 사람들과는 좀 다를 거야. 거기에도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매니소프 모자의 일도 부탁해 놓았는데 아마 석방될 거요.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할머니는 없어요. 그녀는 노파에 대해서 늘 하던 말을 되뇌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오늘 나는 페테르부르크로 갈 것이오. 당신 사건은 곧 재심이 열릴 텐데 반드시 취소되었으면 좋겠소. 취소되건 안 되건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마찬가지라니 어째서? 그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보며 그녀는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그 말과 그 눈길로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변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녀가 알고 싶어 한다고 풀이했다. 난 모르겠는데 당신한테 왜 마찬가지인지.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사실상 어떤 쪽이건 상관없어. 당신이 무죄가 되건 안 되건 난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할 결심이니까. 하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그 사팔기가 있는 까만 눈이 하나는 그의 얼굴에 하나는 얼굴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온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녀는 눈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그에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당신이 알고 있었으면 싶어서 하는 말이오. 그 말씀은 언젠가 다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녀는 간신히 미소를 참으면서 말했다. 무엇인지 떠들썩한 소리가 병실에서 났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스레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며 그녀는 말했다. 그래, 그럼 가야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짐짓 못 본 척 외면했다. 그리고는 악수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서 자신의 승리를 숨기려고 애쓰면서 복도의 양탄자 위를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생겨났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나를 시험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일까? 마음을 푼 것일까? 아니면 화가 나 있는 것일까? 레흘리도프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듯 중얼거렸으나 아무 대답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내부에, 그녀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변화로 인해 그를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이 변화를 낳게 한 것과 결합시켜 주었고, 이 결합이 가슴 설레는 감동과 기쁨으로 그를 감싸 안았다. 마슬로바는 어린 용 침대가 8개 나란히 놓여있는 병실로 돌아온 후 간호사의 지시대로 침대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시트를 펴면서 너무 앞으로 구부린 탓에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회복기에 있는 목에 붕대를 감은 아이가 그것을 보고 웃었다.
마슬로바도 그만 참을 수가 없어 침대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우스웠는지 여러 명의 아이들이 덩달아 요란스레 웃었다. 그러나 간호원이 화를 내고 그녀를 꾸짖었다. 뭘 그리 실성한 것처럼 웃어?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병실이야. 조심해. 밥상이나 가지러 가요. 마슬로바는 웃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식기를 들고 식사를 차리는 방 쪽으로 나가다가 웃지 말라고 야단을 맞은 목에 붕대를 감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킥킥거리며 웃었다. 이날 그녀는 몇 번이나 혼자 남게 되면 곧 봉투에서 사진을 살짝 꺼내어 보곤 했다. 밤이 되고 당번이 끝나자 다른 한 사람의 자벽부와 둘이 지내는 침실에서 가까스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마슬로바는 비로소 봉투에서 사진을 완전히 꺼내어 오랫동안 미동도 않고 얼굴과 옷과 발코니의 조그만 층계와 정원수와 그것을 배경으로 찍혀있는 레흘리도프와 그녀와 고모들의 얼굴 표정 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으로 애문화하듯 누렇게 빛바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특히 이마 언저리에 출렁이는 머리칼을 들이운 자신의 생기 있고 아름다운 얼굴에 넋을 잃어 아무래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완전히 사진에 정신이 팔려 같은 방을 쓰는 자벽부가 들어오는 것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게 뭐야? 그 사람이 준 거니? 하고 뚱뚱한 마음씨 좋은 자벽부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 이게 너니? 그럼 누구겠어? 하고 마슬로바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이건 그 사람이야? 그럼 이가 그의 어머니구나? 고모야. 어때? 나는 못 알아보겠지? 하고 마슬로바는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걸? 전혀 얼굴이 다르잖아? 아마 한 10년은 됐나 보지? 10년은커녕 아주 오래전에 옛날 얘기야. 하고 마슬로바는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밝고 활기찼던 기분이 싹 가시고 말았다. 얼굴이 우울해지고 이마 언저리에는 주름이 생겼다. 그런 곳의 생활은 행복했을 거야. 그래, 행복했어. 하고 마슬로바는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저으면서 되풀이했다. 하지만 감옥보다 더 나빴어. 아니 왜? 왜라니?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것이 날마다였거든.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어?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마슬로바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 서랍에 사진을 던져놓고 간신히 원한의 눈물을 참으면서 복도로 뛰어나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사진을 보면서 그녀는 거기 찍혀있는 예전의 자기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 무렵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그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료 자벽부의 말 한마디가 지금 그녀의 신세와 그 무렵의 그녀의 생활을 떠오르게 했다. 그 시절에는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또렷이 의식했어야 할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그 생활의 무서운 모습을 또렷하게 회상시켜준 것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그 모든 무서운 밤들을, 특히 그녀를 빼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학생을 기다리던 사육제 날의 밤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녀는 가슴이 확 트인 술에 얼룩진 빨간 비단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빨간 리본으로 묶고는 녹초가 되도록 지쳐서 술에 찌든 몸으로 밤 2시가 되어서야 손님을 돌려보낸 다음 줌 사이사이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앙상한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의 피아니스트 여자 곁에 앉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피아노 치는 여자도 자기 생활의 고달픔을 이야기하고 이런 생활에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판에 마침 클라라가 와서 세 사람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쪽에서 취한 손님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바이올리스트가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피아니스트는 가드릴의 제1절인 흥겨운 러시아 노래의 반주를 시작했다. 연미복에 흰 나비 넥타이를 맨 조그마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풍기고 딸꾹질을 하면서 카츄샤를 안더니 제2절부터는 웃옷을 벗어던졌으며 역시 연미복을 입은 또 한 사람의 뚱뚱한 사나이는 클라라를 붙잡았다. 그들은 어느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랫동안 빙빙 돌고 발을 구르고 떠들어대며 얼마나 술을 마셔댔는지 이렇듯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갔다. 어찌 생활이 타락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 모든 원인은 그에게 있었다. 그러자 그녀 내부 깊숙이에서 갑자기 또 그에 대한 사무친 원한이 치솟아 그를 욕하고 때려주고 싶어졌다. 그의 정체를 알고 있기에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 육체를 농락했듯이 정신까지 농락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그의 자비심의 대상으로 그녀 자신을 삼지 말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그녀는 억울하고 분했다. 이렇듯 생각에 빠지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애처로운 감정과 남자에 대한 부질없는 비난의 마음을 지워버리기 위해 그녀는 술이 마시고 싶어졌다. 만일 감옥에 있었더라면 그녀는 그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술을 마셨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술을 손에 넣으려면 간호장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이 남자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끈덕지게 치근덕거렸기 때문이다. 남자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다. 그녀는 복도의 긴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방으로 돌아가 동료 자벽부에게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의 망쳐진 생활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